오늘은 생활 인구를 주제로 우리나라 지도 안에서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생활 인구의 개념부터 잡자면 정주 인구가 확대된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업무를 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관광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자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를 인구로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있지만 부산에서 울산으로 늘 일을 하러 오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생활 인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울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생활인구 개념이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등록을 둔 인구를 중심으로 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생활인구 개념으로 좀 잡아야 된다. 부산에서 양산에서 울산으로 일하러 오는 분도 울산에서 생활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활인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지원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인데요. 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사는 곳하고 생활 지역이 불일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고요. 생활 인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나 일자리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조금 낮게 개선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일하러 오셨다가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여기 괜찮네 네. 하다가 울산에서 살게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생활 인구를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활 인구 주제로 어떤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좀 많아지려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잖아요. 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울산도 끊임없이 교통망 구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트램으로 대표되는 도시철도도 있고 광역철도도 있고 외곽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대중교통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버스가 어디서 처음 운행됐는지 아실까요? 아무래도 서울 아닐까요? 정답은 마산입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서 최초가요? 네, 마산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산과 진주 간 노선이었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버스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 1912년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예. 마산은 지금은 창원 특례시에 포함된 이름만 남은 도시가 됐지만 당시에는 경남 최대 항구 도시로 이름을 아주 떨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항구 도시로 성장하기 이전인 1905년부터 개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기차역을 3개나 갖춘 도시이기도 했어요. 와. 네. 일제강점기에 이미 교통망이 꽤 잘 구축이 된 곳이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마산에는 일본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버스를 처음 도입한 사람도 에가와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었는데요. 오. 에가와가 당시 마산과 교류가 활발했던 진주에 살고 있었는데 네. 마산에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차량을 수입을 해왔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 영업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와. 그때 들여온 버스의 최초 모델이 8인승 천막이 달린 자동차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그때 당시에 일본인이 최초로 버스 운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실려가지고 네. 그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라고 해서 그 사각형의 큰 모양이 아니고 8인승이네요. 네, 8인승에 위에 천막이 달려 있고요. 외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스등을 달고 밤에도 운영했기 때문에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주목을 차량이었습니다. 받았겠군요. 네, 근데 마차보다 속도도 월등히 빨라서 하루 12시간 걸리던 그 마산과 진주 구간을 4시간 만에 주파하는 저력까지 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진주 삼천포 간 노선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츠카 긴지로라는 사람도 대구랑 경주 포항으로 가는 승합버스를 운행하기는 했는데요. 예. 영업 시작일로만 보면 에가와보다 한 달 정도 빨랐는데 네. 이거는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기 노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라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최초의 버스는 에가와의 그 마산 진주 노선인 거고요. 오. 이 버스가 잘 운행이 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한 번 탑승하는데 드는 비용이 쌀 한 가마니였거든요. 아무나 못하는 거였구나. 그렇죠.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쉽게 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타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테니까 수입을 얻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에가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네.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버스 전복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아이고. 당시에 이제 운전을 했던 에가와도 다쳤지만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철창 신세까지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버스 운행을 더 이상은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1912년에 버스 운행을 최초로 시작해서 마산에서 1917년에 폐업했으니까 5년 동안 지속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도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시내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잖아요. 예. 시내버스의 시초도 1920년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출발을 와. 합니다. 당시 대구 같은 경우는 사과 명산지이기도 하고 방직 산업이 활발한 영남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도시였지만 서울이랑 부산, 평양과는 다르게 전차나 택시 같은 다른 이동수단이 없었어요. 서울은 전차가 있었구나. 전차가 있었죠. 그래서. 네, 전차 대신 택시 대신 탄생한 교통수단이 바로 버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교통수단이 없으면은 대구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구로 관광 온 사람들도 타고 다닐 것이 없으니까 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한 일본인 사장이 고객들의 불편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직접 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1920년 6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대구 호텔 주인 미초녹 차랑 씨의 주선으로 당국에 허가 신청 중이던 전차 대용의 시내 자동차 경영을 지난 3일 당국에서 허가했고 7월 8일부터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실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20년 6월 7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고요.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 기사를 저희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내버스가 한 대였을까요? 몇 대나 운행이 됐을까요? 네, 대구역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9에서 10인승 정도의 차량이었고요. 예. 4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곳곳에 정류장이 설치가 됐고 그 정류장에 서 있으면서 타고 싶은 사람이 손만 들면 정차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후로 2년 동안 운행을 하다가 운영 주체였던 대구 호텔이 적자로 매각이 되면서 운행을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대구 인구가 그렇다고 계속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네. 계속 발전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후 1928년에 대구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20인승의 대형 버스인데다가 지금은 역사가 된 안내양도 그때 1928년에요? 네, 그래서 꽤 화제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안내양 서비스가 28년 그때부터 나타났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구에서 시내버스가 이만큼 발전할 동안 다른 지역에는 어땠을까요? 변화가 없었을까요? 사실 대구에 20인승 대형 버스가 생기기 약 3달 전에 예. 서울에도 주요 간선도로를 달리는 마차형 대형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어요. 사실 서울에는 전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전차는 가격이 쌌거든요. 그래서 전차의 보조수단 정도로만 활용이 됐지만 이 버스 회사가 생기고 나서 민영버스 회사가 줄줄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정말 전차가 물론 없어서 나온 거이긴 합니다만 대중교통 하면 무조건 서울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마산과 대구가 그 시발점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전차가 운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네. 이 전차가 요즘으로 치면 트램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아마 역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도로 위에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위를 달리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전차와 트램이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최초의 버스는 마산 대구에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트램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1899년. 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때 전기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전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트램을 건설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고종이 홍릉에 행차를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니려고 만든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해 5월 17일에 서대문에서 청량리를 오고 가는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됐고요. 한 칸에는 40명 정도 탈 수 있었고 속도는 시속 8에서 10km로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정류장도 없었고 그냥 각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내리면 그만인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와. 마차랑 인력거만 존재하던 그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 거리에 전기로 움직이는 수단이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아주 큰 혁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 거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고요. 네. 송후역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았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전차가 도입되면서 어떤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됐겠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잖아요. 예. 초기에는 도로와 선로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선로 위에 전선을 훔쳐가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불길한 물건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편리한 점이 많아서 노선이 계속해서 늘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는 상권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이 모여야. 네. 거기서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네. 상권이 발달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 트램을 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학을 하고 통근을 하고 교회 나들이 할 것 없이 다 트램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 70년 동안 시민의 발로 활약을 하다가 1968년도가 되어서야 마지막 운행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1899년에 나타났다가 70년 동안만 운영이 된 거예요. 네. 사라진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사라진 이유도 저희가 그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조금 했는데요. 예. 이게 신문 기사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인구가 계속 늘면서 대중교통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그때에는 이미 시내버스라는 게 등장을 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50, 60년대에 들어서는 버스가 편리하다, 이거 타셔야 한다 이렇게 버스의 편리함이 부각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는 트램이 버스가 지나는데 좀 장애물 취급을 받았다. 느린 속도로 가니까 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1968년도 11월 30일자 기사에서 이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오랜 시간 또 시민의 발로 활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 70년간. 그래서 시설도 많이 낡아 있었기 때문에 트램의 이점은 요금이 저렴하다.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그런 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다시 궁금해지는 게 울산도 지금 1호 트램을 다시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미 1968년에 이런 이유로 폐지가 된 게 왜 최근에 이런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경제성, 두 번째로는 친환경성입니다. 그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는 수소 트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친환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경기도, 서울, 부산에서도 트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8년에 사라졌던 트램 풍경이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 풍경이 진짜 역사가 돌고 도는 게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